꽃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바싹 메마른 내 발바닥 매일 하얗게 불태우네 없는 근육이 닿도록 쓸고 밀고 닦고 다시 움켜쥐네 이젠 딱딱한 내 손바닥 차가운 소주가 술잔에 넘치면 손톱 밑에 낀 때가 촉촉해 마른 하늘의 비구름 조금씩 밀려와 쓰디쓰디 소주가 술잔에 넘치면 손톱 밑에 낀 때가 촉촉해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 가고수대기 141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선정한 노래는 영화 기생충 OST 최우식이 불렀다고요. 소주 한잔. 반갑습니다. 영화 기생충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부산 미녀님 봤습니다. 봤어요? 노준영 씨? 못 봤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데 한번 봐줘야지. 내가 최근 10년 동안 본 영화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아 진짜요? 야, 어떤 점이 최고였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예. 어쨌든 내가 본 작품성으로 봤을 때 최고였어요. 보고 나면 역시 봉태일이다. 디테일에서 최고였어요. 거기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 송강호 딸내미 박기정이 그 이름이 그 박기정이거든. 네. 기정이가 그 부잣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대사가 있어. 뭐라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이제 말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리듬을 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런 내 사촌. 안 봐도 웃을 수가 없네. 시계 방향도 있어. 시계 방향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 자 합시다. 하자고? 좋아. 저번 시간에 좀 미진했던 거 있죠? 청산 문제. 예. 청산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예. 진행하는 걸로. 주택연금에서, 예.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인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나머지 재산을 돌려받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예. 브리핑을 하고, 예. 예. 오늘 주제는, 정식 주제는 뭐냐면, 우리 카페에, 네이버 카페, 명쾌 부동산 경매의 바람길잡이 님이, 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질문을 올려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1시간씩 못해. 좋아요, 구독하기, 후원, 이런 거 없이는 못하겠어! 일방적으로 재능 기본 못하겠어! 뭐 잘못됐어, 씨발! 뭔가요? 이제 뭔 생각나? 시계 방향 생각해. 너는 안 봤다면서 시계 방향 뭔지 모르잖아. 이게 들리니까 뭐 본 사람들이 보면 알 거라 그러더라고. 보면 알지. 시계 뭔 방향.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들도 그런 관계를 하면서 결국은 그 개들의 얘기를 막 이렇게 동경이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내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자, 뭐 그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은 자제하고요. 한번 보시라. 자, 그 청산 문제.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농지연금이랑 세트로 주택연금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음들을 뭐 약간 내려왔어. 얼버무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도 그렇고 예. 인터넷에 쳐도 그렇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가입만 하고 청산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그렇죠. 이제 이거야. 아마. 아직까지는 청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겠네. 잘 관심이 없고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또 바뀔 여지도 많이 이게 있어서 2000년 초반에 2003년에서 6년 그 사이에 2005년도 전후에서 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안 20년도 아직 20년 다 돼가네 이제. 15년 정도. 예.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바뀔 여지가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확정해 놓은 건 없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찾아봤을 때 이제 Q&A로 이제 답변을 이제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적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짧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짧게 해서 한번 그때에 대한 미비된 부분 답변해드리고 이제 질문 본론으로 넘어가는 예. 걸로. 먼저 저희가 이제 사망했을 때 네. 반드시 이제 우선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나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방법은 이제 법원 경매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로. 예. 근데 제가 아직 경매로 나온 게 법원 그 주택연금 청산을 위한 뭐 주택 처분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 아직 적이 많이는 안 나왔. 혹시 공매가 아닌가요? 아니요, 경매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 예, 주택금융공사 시행법에 따라서 경매로 처분됩니다. 경매로 처분되면은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왜냐하면 시세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 지역 현재 아파트가 기준으로 하면 감정가의 한 90% 정도 시세 95%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90에서 95%. 근데 지방은 또 뭐 한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방은 또 좀 손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또 뭐 질문을 해놨는데 반드시 사망하면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해야 하나? 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은 법원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 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가입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차를 좀 우려해서 직접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면 이제 공사 담당지사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이내에 공정 가격으로 처분하여 이제 주택 처분 금액과 대출 자력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제 법원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법원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 처분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매각도 가능은 한데, 예. 그 주택금융공사 담당자하고 기간을 그렇죠. 정해주겠죠.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파는 거는 이미 매각은 허용하는데, 예.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예.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아무래도 없다. 이제 저당권자니까 이제 뭐 매각하고 갖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출금 상환하고 우리가 나머지 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협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 뭐 지금까지 받아간 거 돈 갚는 거 그거야 뭐 당연히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경매로 매각하는 게 이미 매각은 가능은 하다. 근데 그거는 담당자하고의 제한적인 그런 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 예. 아마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겠죠.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 이제 막 네이버 치면 나오는데 네. 이 주택연금으로 처분되는 경매 물건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너무 안전하고 네. 예, 가치가 있는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노려봐도 되지 않냐라고 뭐 누가 글을 써놨는데 어쨌든 경매 물건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 저한테 호재죠. 명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예, 자유롭겠네요. 그렇죠. 예. 뭐 상속인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예. 못 갚는다, 못 나간다 그렇죠. 버티고 이러지는 그렇죠. 않겠네요, 그죠? 네, 이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그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43조의 4에 보면 네. 이건 이제 주택연금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당 채권이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 주택에 한해서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대상 주택을 팔았는데 이 연금 채권 다 확보를 못해 돈을 준 것을 그랬을 때는 다른 재산에다가는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제 임의 매각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종의 이 재량권, 재량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법에는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법원 경매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면 그러면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 등기부에 어떤 게 기재가 되느냐면은 이게 주택연금이 가입된 주택이라서 이 부동산은 처분도 할 수 없고 산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것도 무효고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담보주택에 대상 주택에다가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싹 다 무효가 됩니다. 못해요. 후순위도. 후순위도 네. 안 돼요. 아. 그다음 두 번째는 압류나 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것도 부기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 들어오면 효력이 없어요. 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야, 그러면 두 번째는 담보주택에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안 돼요. 담보주택에 임대 놓는 것도 안 됩니다. 다 효력이 없어요. 임대는 이제 뭐 곧 내년에 그 법이 개정된다. 근데 이거는 개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 놓는 것을 허용하면 임차인 보호 문제도 생겨버립니다. 그러겠네. 그 이제 소액 임차인 임차인 보증금 어떻게 문제.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쉽게 개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이쁜 예고는 돼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나 특수한 뭐 경우에 한해서 임대가 하게 이제 개정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연금이 장점도 있을지 몰라도 이게 주택에 대한 처분이나 활용 이게 다 금지가 되기 때문에 연금 받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 주택의 재산적 가치는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처분은 제한은 있겠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처분은 제한이 있어야지. 연금은 받고. 그렇죠. 그럼 그 주택을 내 마음대로 뭐 저당도 잡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는 있겠죠. 이제 뭐냐면은 그 연금이라는 게 주택 가치에 가치 전체를 연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일정 시점에서의 주택 가액의 한 50%나 40%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을 거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받느라고 주택에 대한 이 처분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모든 이익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자들이 많이 안 생기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진 않지만 어쨌든 그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6만 명이면 뭐 숫자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의 비싼 지역에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집 팔고 좀 더 싼 데로 가셔서 나머지 돈으로 뭐 이렇게 생활비 나올 수 있는 뭐 월세를 구입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뭐
계시는 것 같고 그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 오케이. 자, 오늘 주제 바람길잡이님이 우리 카페에 질문 올려주셨던 법정 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토지만의 입찰이에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691-20번지 전원주택 부지인데요. 위에는 토지 위에는 아주 그럴싸한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이게 공매로 나왔는데 사건 번호가 있죠. 사건 번호가 2019-0137-003 2019-0137-003 토지만의 입찰이었는데 감정가가 1억 원이 조금 넘었죠. 1억 578만 8천 원. 근데 이게 낙찰이 되었어요. 얼마에 낙찰됐죠? 1억 4천. 1억 4천 정도. 1억 4천 5백 정도예요. 감정가의 한 130%. 137%. 137%에 낙찰이 됐는데, 이제 이분은, 한두 번 유찰되면, 한 1억 원 선에서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건물 소유자를 압박을 해서, 건물까지 이렇게, 전국에는 취득하는 걸로, 그런 작전을 짰던 것 같은데, 첫 회차에서 바로, 단독 입찰이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1억 4천에 낙찰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작전을 짠 사람이 또 나타난 거지.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1번부터 5번까지. 5번 맞죠? 6번까지인가? 5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차례차례 답변해 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간섭상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인수해야 되는 가등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선순위 가등기하고 같이 얽혀 있는 그런 토지만에 대한 입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의 좀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부동산이 이제 어떤 권리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공매로 나온 부동산인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이게 2011년 1월 달쯤에 장학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토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지로 이렇게 만들어 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장학동이라는 사람은 지상에 이제 건물 짓고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장선아 씨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게 11년 1월 15일인데 한 석 달 있다가 11년 4월 달에 네. 장선아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이 토지에다 해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토지를 압류를 해요. 여기 이제 아마 국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자가 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죠. 이게 11년 7월 14일이에요. 석 달 뒤네요. 석 달 뒤에. 네. 자, 아마도 이게 지금 이 소유자, 장학동 씨는 이게 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법정 기일은 지났다는 거예요. 조세채권은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예상을 해서 아마도 장선아 씨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요. 내 일감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 추론이겠네. 그죠? 왜냐면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압류가 딱 들어왔으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근데 이제 장선아 씨가 이제 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압류가 떨어진 게 7월 14일인데 8월 2일 날 불과 한 20일 있다가 가등기를 장유미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가등기를 양도를 해요. 자, 부기등기
가등기에 대한 공유등기 형식으로 이제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죠? 가등기를 장유미 씨한테 양도를 하고 양도 받은 그날 바로 장유미 씨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그러니까 이제 압류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바로 공매 넣으려고 봤더니 이 소유자가 지금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오케이. 소유자가 달라졌고 선순위 가등기에 의해 가지고 달라진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2015년 2월 11일 날 2015년이 아니라 2015년 8월 11일 날 이 장유미 명의로 되어져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2001호 카단 51617 결정인데 가처분 결정은 받아들여져요. 여기까지만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을 때는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면 관련 사건이 떠요. 관련 사건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을 잘 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법원 들어가 봤죠.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보니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있어요? 2015 가다 217512 판결인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현재 소유자 장유미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나라가 이겼네? 나라가 이겼고 16년 3월 29일 날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유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예요. 이미 말소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등기예요. 근데 아마 국가가 말소 등기 신청을 안 해서 등기부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무효 등기가 돼버린 거죠. 자, 가등기는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가등기하고 법정사건 문제였는데 이 가등기는 국가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이겼다. 여기까지 우리가 밝혀냈고 그래서 이 가등기는 다시 장학도람대로 넘어가겠네. 그죠? 아니, 가등기 소유권이.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제 현재 소유자는 이제 장학동이 되는 거죠. 장학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이제 아직 주말은 안 됐지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없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럼 가등기 문제는 없어졌다. 가등기 문제는 없어졌죠. 가등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 부담을 안고 공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낙찰받고 난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선순위니까 해버리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가등기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원인 무효의 가등기이니까 선순위 가등기 문제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은 요 수고를 한 거야. 이 가등기는 없는 가등기다. 무효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4천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미 가등기는 다 없어진 거고, 문제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되느냐라는 것만 문제가 돼요. 이게 공매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리 바람길잡이님은 이 가등기 문제를 법정지상권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 자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기로, 여기 보시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건물주 장유미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압류전의 토지의 매매 예약을 이유로 한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를 매매로 취득하여 외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서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추정은 이제 잘못된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등기를 한 것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공매 이걸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죠. 보여요. 그게 진짜 합리적이죠. 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예. 역시 우리 명쾌 이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요렇게 흘러가는 거로 보면은 몇 달 있다가 바로 압류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뭐 통지도 했고 여러 번 그렇죠. 했고 그렇지. 돈은 없고 이거 이제 이미 재산은 이거 딴 데로 옮기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선순위 가등기를 막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근데 국가가 아주 독하게 그 가등기까지 무효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금 체납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거네. 그래서 이제 말소 판결을 받아버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조세채권 토지에 대한 압류가 있을 당시에는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장학동 소유인데 건물은 이게 장유미 소유예요. 소유자가 같지 않으니까 이건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바람 길잡이님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판단한 것이 이제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 참여를 참여 결심을 한 이유라고 해서 대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합치면은 한 3억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토지만 1억 미만으로 토지 소유권을 인수하고 5천만 원 미만으로 건물을 인수한 후에 통으로 매매를 하면은 적절한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적절한 수익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이에요. 지금 대지가 10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300평 정도. 네, 300평. 330평 정도. 예. 그러면 이분은 그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평당 한 50만 원, 못 봐도 50만 원 정도 간다라고 했는데 5, 3, 15, 1억 5천이네요, 그죠? 토지 가격. 토지 가격만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1억 4천 썼나요? 1등이? 1억 4천은 토지 가격으로 봐서도 뭐 크게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사는 것도 뭐 토지 가격만으로만 따져서 그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근데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법정상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게 협상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 뒤로도 줘야 되죠. 철거당할 위험도 있죠. 철거당할 위험성도 있죠.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토지 소유자에게 팔지 않으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건물로부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리 바람 길잡이님은 적절한 수익이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익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니야? 부산 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지금 10건 이상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낙찰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늘 2등이거나 심지어 꼴등 이렇게 자주 했다고. 경매를 꽤 오래 준비하고 강의도 듣고 비싼 강의료도 내고 누구한테 또 사사도 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우리가 해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 너무 이렇게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왔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입찰하기 전에 그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드려서 좀 미안한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게 6월 10일인가? 6월 10일 근처에 낙찰됐을 거예요. 초순에. 근데 이제 1억 정도 쓰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토지 가격 최소 50만 원이라 그러니까요.
뭐 1억 토지 가격 뭐 만 해도 339천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예.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된다고 봐야죠. 1억 6천. 예. 그래서 좀 아까웠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 바람 길잡이님이 질문을 올려놓은 것 질문 첫 번째 압류의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당해세냐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왜 궁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세 채무 부담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MPL로 배당받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임차인 있을 때는 이제 그렇지. 당해세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궁금하면은 궁금한 게 아니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매로 인한 처분 같으면 당해세가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조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게 왜 궁금할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내가 들어서 어쨌거나 이건 뭐 저기 그 공무원한테 전화해 보는 수밖에 없고 전화해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세금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 답이 나올 소지가 있어. 근데 국세는 전화하면 안 가르쳐줘요.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출한 거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 국세는 막 그냥 확인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관련 무슨 세금인지,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무슨 있잖아요. 소득세과 어쩌고, 그런 건 적혀 있잖아요. 등급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부가세과 이렇게 적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과라고 그러면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죠? 액수가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재산세과 정도는, 재산세 캐봐야 그거 당해세로 나왔다고,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더 심하겠죠. 안 했다 그러면 아예 전부 다 안 하면 되니까. 그죠? 이제 했는데 요걸 이제 배당 금액을 확인해야 될 때, 예. 부가세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재산세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산세가 나와봐야 5년치 나와본다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네. 대충 감안하고 하면 역산해서 대충 금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세는 안 가르쳐준다. 지방세는 유도신문 하면 잘 얘기하면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지방세과는 또 이렇게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달라 하면 또 이렇게 뒤로 전해 듣는 방법은 또 있어요. 네. 실제로 지방세도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국세인데 국세에 이제 당해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하고 정여세는 우리 상속세 정여세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상속세는 낙찰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전에 팟빵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예. 이제 문제는 정여세가 되겠네요. 어쨌건 하여튼 이제 이게 낙찰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 인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 두 번째. 재산 명세서상 배분 요금이 채권 신고 현황을 보니까 교부 청구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시청, 횡성군청, 충주군청 네 곳이며 위임 기관이 충주세무서 1억 8,6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1억 8천이 아니지 1,800만 원이구만. 1.86원이 869원이니까 1억 8천이네. 1억 8천 맞네요. 자, 근데 이게 충주세무서가 대표해가지고 1억 8,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기간별로 정리한다는 의미냐?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위임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국세라는 겁니다. 국세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충주세무서가 어쨌거나 위임을 받아서 충주세무서가
국세청에서 해야 될 것을 충주세무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교부 청구 액수를 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별로 가져가겠죠. 그렇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쪽에서도 1,100 얼마 이렇게 그 배분 요구를 했고, 아산시청에서는 40만 얼마 이렇게 배분 요구했고, 이렇게 이제 배분 요구들은 각각의 기관이 배분 요구를 하는 거지 합쳐가지고 배분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두 번째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세 번째, 압류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앞선 교부 청구권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되는 것인지. 아까 말했다시피 낙찰자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네. 배분 요구한 자들 사이에서의 우열 관계, 이것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네 번째, 농협의 근저당권이 토지 및 건물의 채권 최고의 1억 2,6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농협은 토지에 대한 채권 신고도 안 한 이유가 실제 채권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안 한 건지. 이게 지금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그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실제 정당한 근저당권자라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든 배분 요구든 이게 불필요한 채권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배분 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 배분 요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가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채권 액수, 채권 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이렇게 이제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분 요구 채권에게 기재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배분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 이 근저당권자가 정상적인 근저당권자일 때의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장유미의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이게 말소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유미의 소유권 등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라서 이 저당권 등기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판결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사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은 근저당권자의 등기는 그대로 유예할 것이고, 사행위 취소가 아니라 아예 허위 표시 내지는 아예 원인 무효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자가 이제 특별하게 보호될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8월 29일에 1억 2,600 채권 최고액 1억 2,600 해가지고 그 충남 영기군에 있는 조치원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토지건물 담보로. 네. 예. 그래서 이게 11년이에요. 11년 8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이 떨어진 것은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설사 장유미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는 무효인 등기의 기초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유효한 근저당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아요. 만약에 이 근저당권이 무효의 근저당권이었다면 국가가 어차피 소송할 때 누구 하나 끼워가지고 소송하면 되는데 조천농을 끼워가지고 소송하면 돼요. 무효의 등기 같이 싹 다 말소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단 말이지. 이 말은 조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천 농협에는 대부분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에는.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학동이가 세금 체납이 있어가지고 가등기를 미리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갖다가 그 압류가 들어오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나중에 해버렸지만 이게 순위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빨리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 순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래 놓고 농협에다가 얘는 대출을 받아버렸어. 토지 건물 담보로. 네. 그리고 4년 뒤에 이 가등기가 무효라고 하면서 국가가 소송을 해서 국가가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 가등기가 무효의 터잡은
터잡아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저당권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저당권자를 보호해줘야 되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등기부를 신뢰할 수는 등기부를 갖다가 공신력 없잖아. 공신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신뢰를 보호하는 민법에 특별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 어. 그 특별한 제도가 뭐야? 예를 들면 자 책임 재산,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 거, 이걸 사행이라고 해요. 예.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사행위 취소로 인한 가등기 말소인 것 같아. 근데 사행위 취소가 되려면은 이 재산을 받아온 놈이 악의자여야 돼요. 악의자. 근데 조천농협은 악의자의 가능성이 1도 없어. 왜냐면 실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한테는 이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조천농협한테는. 그러니까 조천농협한테 대해서는 가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 그렇고, 가짜로 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로 짜가지고 가등기 실제로 할 생각이 없는데 불구하고 가등기를 했다. 그리고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하고 또 여기에다 저당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도 짰는지 안 짰는지를 저당권자는 모르고 실제 진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민법에 또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장유민은 선택을 잘못했다. 장학도 하고 만약에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농협에다가 빌릴 게 아니고 나중에 부상권 당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다 빌릴 게 아니고 자기 지인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한테 한 3억 정도를 빌려버렸어야 돼. 그래 놓고 얘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나는 실제로 돈 빌려줬다. 실제로 돈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가등기를 치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이게 됐겠지만, 건전한권이 써준됐지만, 그 순위 제3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제3자를 갖다가, 글을 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배당을 받게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족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 같아서 장학동, 장유미, 장선아, 장유미 다 가족 같아. 다 장씨 형제들이야. 그래? 다 한 가족이야. 그래서 나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미 투자금은 다 빼낸 거야, 얘네들은. 그럴 수 있겠네. 투자금 다 빼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네. 자, 어쨌건 농협에게는 배당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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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다퉈봐야 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5번째. 건물에 남아있는 농협의 근저당권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은 상관없어요. 철거 대상이 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아직 철거 안 됐잖아. 건물 등기 그대로 남아있고. 그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근저당권을 가지고 토지 낙찰자에게는 대항을 못해요.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건물을 철거할 때 근저당권자, 건물 근저당권자가 내 근저당물 부시면 안 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인수받으면은 근저당권을 그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건물을 인수해서 근저당권을 소멸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맞습니다. 그냥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저당권이 따라와요. 그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다 경매를 넣어야지. 그래서 완전한 깨끗한 건물을 취득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토지 매각 대금으로부터 조천농협이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받으면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죠? 싹 다 만족을 얻으면은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남은 부분만 인수를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토지로부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 이걸 이제 그러면 이게 좀 아주 소액이라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거 건물 이거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그냥 넘겨줘라. 그 저당 이 금액, 나머지 금액 내 책임질게. 한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협상도 가능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바람길잡이님
물건 분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날선 지적지. 제가 지적을 하자면 가등기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가등기가 법정 기상권 문제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가등기는 세금 압류로 인한 그 공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등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나의 사건 검색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관련 사건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내가 공경매를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한 총평. 정평까지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라. 이제 네 2등 3등 하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경매고 공매지. 아니 화가가 그림도 안 그리면서 화가 할 거야? 기사가 기사를 한 줄 안 쓰면서 기사할 거야? 기자할 거야? 무조건 좀 낙찰을 받아야 경매지. 낙찰가에 대한 그때 한번 팁 한번 저희 방송 하지 않았나요? 낙찰가 산정에 대한 팁. 낙찰가 산정만 주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었죠. 뭐 그때 아파트였나요?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그 자기가 얼마 정도 남길지 미리 역산하고 낙찰가를 산정하면 상당히 낙찰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단독으로 아니면 2등하고 차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뭐 한 2천만 원만 남기고 나는 뭐 그 정도 한번 경험상 해보고 싶다. 뭐 2, 3천이면 된다 하면은 5, 6천 남길 것도 그냥 2, 3천만 남기고 그냥 낙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도 남고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막 최대한 많이 남기려 하다 보면은 또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운이 얼마나 따라갈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을 못하게 되면 금방 열정이 식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691-20번지 전원주택 건물이 있는 토지만의 입찰 법정 기상권이 성립되는가 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우리 네이버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 경매에 바람길잡이님 회원이 올려주셨던 아주 장황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간 한 30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벌써 오늘 지금도 1시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이에요? 그만큼 됐나? 짧게 하고 하는 걸로. 내가 요 답변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 중에 어떤 게 이제 우리 김 사장님이 답변을 달긴 달았는데 이게 좀 미시는 거 있나? 완전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또 바람길잡이님 질문이네. 이게 이제 저당권에 의한 지연 손해금 우선 변제는 1년분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자? 예. 근데 여기 지연 손해금 1년치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런 거는 우선 실전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등기 본 적이 있어? 주로 다 건저당권이죠. 저당권 등기 나 본 적이 없어요. 등기부로 수천 건을 봤는데 다 근저당권 등기예요. 근저당권 등기.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 맞도록 질문을 다시 재구성하면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초과하는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이거 배당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배당받을 수 있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저당물의 가치가 더 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당물의 가치가 더 커. 다른 채권자들이 없어. 그럼 지연손해금이 채권 최고액 넘어서도록 랩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지연손해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다, 거의 없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다른 채권자들이 다 배당 요구하고 압류, 가압류,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지원손해금을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배당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없다면은 배당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일어난다면, 배당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누가 있을 때 얘기냐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배당 요구가 없으면은 어쨌거나 초과되는 지원 손해금도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낙찰가가 1억 2천. 자기가 받을 돈 채권 최고액이 1억이야. 그죠? 이자가 그 1년치 이자를 초과하는 게 1,000만 원이야. 1억 2천이 낙찰을 됐는데 1억 1천까지 받아야 할 돈이. 자기가 받을 돈 채권 최고액이 1억이야. 1억 2천이 낙찰이 됐어. 이제 2천만 원은 소유자한테 돌아갈 거잖아. 그죠? 그러면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 2천만 원은 소유자한테 돌아갈 거니까 그 돌아갈 배당금에 대해서 그 배당금 그 수령 뭐 가처분 뭐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자 채권 최고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액은 1억 1천이야. 네. 1억 1천. 그 다음에 지연 이자까지 합쳤어. 그렇지. 지연 이자까지 합쳐 1억 1천이야. 1년치 근데 넘어서는 금액까지 합쳤어.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는 1년치 필요 없어. 근저당권에서는 최고액 안에만 들어가면 지원손해금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얘기하잖아. 너가 자꾸 1년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근저당권에서는 1년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응? 최고액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최고액은 1억. 그 다음에 지원손해금 다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원금하고 합치니까 1억 1천. 매각 가격이 배당 가능한 그 매각 대금이 1억 2천. 근데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없어요. 없어. 그럼 1억 1천까지 배당이 돼요. 1억 1천까지. 근데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있어서 배당을 해야 되는 경우야. 그러면은 얼마까지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까지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가야 된다. 우리가 좋아요, 구독하기, 뭐 그리고 댓글, 후원, 뭐 이런 거 안 하면 이제 자주 안 할 거야.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데. 협박이야, 협박. 아니, 아이디가 뭐라고요? 아니, 최소한, 자, 열심히 한다라고 댓글은 달아줘야 우리가 할 거 아니야. 1월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바람길잡이님한테 우리 오늘 애프터로 식사는 계산서 영수증을 팩스로 쏴버려. 오케이. 괜찮으시죠? 아마 괜찮을 거야. alright. 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스대기 141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